많은 장애인이 시설 생활을 벗어나 독립하고 싶어 하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도 20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현실은 크게 개선된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2분기에 들어올 예정이었던 모더나 백신 2천만 명분이 하반기가 돼야 도입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먼저 빌리고 나중에 갚는 이른바 백신 스와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재조정 방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종부세 대상이 3.7%까지 늘자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판단인데 부동산 불평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중에는 학위 과정 중에 자신의 지도 교수에게 연구 용역을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논문 인용 표시 등을 지도 교수가 대신했다고 답해 특혜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또다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은 오염수 방류는 어쩔 수 없다며 찬성 여론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살아가자는 의미를 담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오늘 9시 뉴스는 이 장애, 비장애의 구분 없이 함께 그리고 잘 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함께 사는 문제입니다. 지난해 한 중증장애인 시설의 학대 의심 사례입니다. 무릎에는 멍자국이 있고 나무 판자에 묶여 지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면회까지 금지된 상황이었는데요. 아주 일부의 일이지만 적지 않은 장애인들이 격리된 시설에서 평범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시설 밖에서 어우러져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한지 먼저 박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적장애인 31살 최강철 씨는 지난달부터 홀로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살 때부터 20년 동안 지내던 시설에서 나왔습니다. 주간에 도와주는 활동지원사가 퇴근하면 저녁 시간에는 스스로 생활합니다. 잘 지냈어? 오늘은 한 달 만에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충분히 좀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여건이 되고 또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좀 많이들 도와주시고 해서 지금은 뭐 얼굴이 굉장히 좀 편하게. 중증 뇌병변 장애인 호영선 씨도 2년 전 시설에서 독립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혼자 장을 보고 집안일도 합니다.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많이 했었죠. 근데 막상 나오고 나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원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노래를 듣고 시설 밖 사람들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요즘은 공공일자리 사업에도 참여합니다. 중증 장애인도 시설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사회에 알리는 일을 합니다. 일할 수 있다는 장소가 있다는 게 좋은 거고요. 첫 봉급은 못 탔거든요. 타보면은 알겠죠. 아, 나도 뭔가 할 수가 있구나. 서울시 주택 지원으로 시설에 수용돼 있다 독립한 중증 장애인은 지난 3년 동안 80여 명. 대부분 건강이 더 좋아졌다고 느꼈고 심리적 안정을 얻었다고 답했습니다. 가족관계 회복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대규모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없애고 독립을 지원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5달째 계류 중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시설 밖에서 독립하도록 지원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도 있었지만 현실은 미흡합니다. 확정된 건 2억 6천만 원을 들여 중앙지원센터를 짓는 계획뿐입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존재가 좀 보이지 않는 시설에 살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합의를 저는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다라고. 시설 밖 독립이 능사가 아니라는 신중론도 없진 않습니다. 임대주택 등 독립할 기반이 부족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도 서울과 지역 간 격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네, 이번에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칸막이 없이 함께 잘 사는 문제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장애인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외출이었습니다. 외출을 전혀 안 한다는 답도 8.8%였습니다.
최근 1년 동안 3명 중에 1명은 병원에 가고 싶어도 못했다고 답했는데요.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게 해달라는 이 당연한 요구에 세상의 문턱은 20년째 높기만 합니다. 이어서 오대성 기자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 연대 회원 80여 명이 8회 1번 시내버스를 점거한 뒤 버스에 휠체어를 쇠사슬로 묶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후 20년이 흐른 오늘 단체 이름도 머리색도 변했지만 쇠사슬은 여전했습니다. 헌법 제11조에 보면 누구든지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는 저를 태우지 못하기 때문에 차별하는 버스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사회 문제화되기 시작한 건 지난 2001년 70대 장애인이 오이도역에서 리프트 추락으로 숨진 이후부터입니다. 설을 맞아 역귀성한 노부부가 승강장으로 내려가다 변을 당한 사연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동하는데 이걸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런데 장애인들은 이거를 권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것이 배제되고 소외되고 그리고 또 이제 방치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2007년부터 저상버스 보급료를 올리는 계획을 5년 단위로 3차례 내놨지만 목표를 지킨 적은 없습니다. 중소도시의 보급률은 20%도 안 됩니다.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가 아닌데다 지역별 도로 상황이 다르고 정부 보조금 예산도 부족한 탓입니다. 한 10년 정도 기다리면 되겠다. 그러면 좀 좋아지겠지라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또 국가가 한 건데 민간단체가 그냥 목표로 제시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오래도록 안 할 줄은 또 몰랐습니다. 저상버스가 단순히 장애인용이라고 여겨지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교통약자들을 위한 보편적인 권리로서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필요한 거구나, 우리 부모님에게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실 거고요.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한 미국은 약 20년 전, 영국은 5년 전에 완전 도입에 다다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쇠사슬을 감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특히 백신 수급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원래 모더나 백신을 2분기에 들여올 예정이었는데 정부는 이게 상반기엔 힘들고 하반기에 가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확정된 물량만으로도 상반기에 1,200만 명에게 1차 접종을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 경영자와의 통화로 2천만 명분을 확보한 모더나 백신. 2분기부터 2천만 명 분량이 들어올 걸로 전해졌지만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2분기부터 총 2천만 명분 확보, 청와대가 발표를 했죠. 그 백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물량이 많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하반기에 대개 들어오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신 수급에 일부 차질이 생겼지만 정부의 상반기 접종 목표엔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계약이 확정된 물량만으로 1,200만 명에게 1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1차 백신을 마친 접종자는 현재까지 163만여 명. 목표대로라면 이달 말까지 150만 명가량 접종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접종 기관이 늘어난 만큼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전국 위탁 의료기관 1,700여 곳에서 접종이 시작됐는데 어제 하루 동안 12만 1,000여 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접종이 시작된 뒤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당국은 예방접종센터를 전국에 260여 곳까지 늘려 접종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관건은 계약한 백신 물량이 계획대로 들어올지 여부입니다. 당국은 우선 화이자 개별 계약 물량 700만 회분이 6월까지 차례로 들어온다고 밝혔습니다. 이 물량은 75세 이상 350만 명에 접종합니다. 일찍 맞으시는 분과 늦게 맞으시는 분이 있을 뿐이지 접종이 지연되거나 또는 접종을 못 받은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5, 6월로만 알려졌을 뿐 개별 계약 700만 회분의 도입 날짜는 미정입니다. 백신 공동 구매 기구를 통한 도입 날짜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종 동의율을 끌어올리는 것도 과제입니다. 항공 승무원과 장애인 돌봄 종사자 등의 동의율은 약 58%로 나타나 지금까지 접종한 대상군 중에 가장 낮게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을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미국에서 먼저 빌리고 나중에 되갚는 방식의 이른바 백신 스와프를 추진하고 있다고 정의용 외교장관이 오늘 밝혔습니다.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또 얼마 정도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이른바 코로나19 백신 스와프를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미측하고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번 캐리 특사 왔을 때도 이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국가 간 외화를 주고받는 통화 스와프처럼 미국이 먼저 받을 물량을 우리나라로 돌리고 우리가 나중에 받을 백신으로 되갚는 방식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백신 7,900만 명분을 확보했지만 상반기 예정 물량은 900만여 명분으로 당초 계획보다 더딘 상황입니다. 사실 그때 국내 수요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당량을 공수를 해줬습니다. 그런 사실도 우리가 미국에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진정한 친구로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미국도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은 성인 3분의 1이 이미 접종을 하는 등 상대적 여유가 있는 만큼 전보다 협력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 겁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달 멕시코와 캐나다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00만 회 분량을 빌려준 바 있습니다. 만약 교환이 성사된다면 우리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빌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개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장관도 현 단계에선 백신 교환이 쉬운 것은 아니라는 미국 측의 1차 입장 표명이 있었다며 백신 물량을 확보할 특사 파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새로운 코로나 확진자는 549명, 이틀째 500명대입니다. 충북 옥천에서는 한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모임과 행사에 참석했고 한참 뒤에야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가족과 동료 등에게 감염이 번졌습니다. 천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옥천군 소속 한 공무원이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처음 느낀 건 지난 14일.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기 무려 닷새 전이었습니다. 이 공무원은 그 사이 민간단체 관계자들과 식사했고 단체 관련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선별진료소를 찾은 건 같은 사무실 동료가 확진된 뒤였습니다. 선제 대응을 놓치면서 지금까지 공무원 가족을 포함해 모두 7명이 연쇄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 조사 결과 이 공무원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을 어기고 가족 모임까지 가졌습니다. 선제적으로 검사를 했으면 오늘 같은 상황은 차단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 그거거든요. 사실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게 더 안타깝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현재까지 추가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공무원과 군의원, 민원인 등 800명 넘게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해당 공무원과 접촉한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물론 근무부서 동료들마저 자가격리돼 행정업무 공백까지 우려되자 해당 자치단체장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타 지역 방문 자제 등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방역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의 안일한 처신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아주 미세한 의심 증세라도 간과하지 말고 즉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천춘환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2월을 지나며 다시 늘기 시작한 하루 확진자 수는 여전히 줄어들 기미가 없습니다. 3차 유행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유럽의 확산세는 여전히 뚜렷하고요. 이런 가운데 최근 급증세가 두드러지는 또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남아시아 지역, 그중에서도 인도인데요. 3월 15일 기준 2만 6천 명 수준이던 하루 확진자 수가 불과 한 달여 만에 27만 명이 넘어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례적 급증의 원인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을 맞아 인도는 급기야 수도 뉴델리에 봉쇄령을 발령했습니다.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와 가족들이 어떻게든 고향으로 가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버스에 올라탑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가 어제 엿새 동안의 봉쇄령을 발령하면서 지난해 봄 첫 봉쇄 당시의 탈출 행렬이 1년 만에 재연됐습니다.
पिछली बार 1 दिन के लिए बोल के 4 महीने तक की लॉकडाउन लगा रहा, परेशान रहे। फिर कंपनियां चालू हो गई, उसकी वजह से आ गए। 묘지에는 코로나19로 숨진 시신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인도의 하루 사망자는 19일 기준 1,700여 명. 게다가 젊은 층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वो भी कोरोना में दिखाई दे रहा है, तो उस चीज़ से ज़्यादा डर लग रहा है। और सबसे बड़ा कम उम्र के दिखाई दे रहे हैं, तो पिछली बार का तो इससे ज़्यादा खतरनाक लग रहा है। 뉴델리에서는 신규 환자의 65%가 45살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9월 1차 확산 때와는 다르게 어린이 유증상 환자까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Pediatricians have been reported they are seeing kids with little more distressing symptoms than what they would see in the first wave. 증상도 고열보다는 위장장애 등이 많아서 새로운 이중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도 한계 상황이라 구급차마다 병상을 찾지 못한 환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뉴델리에 거주하던 50대 남성 교민 한 명도 중환자실 입원이 늦어져 숨졌습니다. 이런 환자 폭증에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주재원과 가족 등의 귀국을 권고하며 항공권 등 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미국이 자국민의 여행 금지 국가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때까지 방역의 고삐를 단단히 조여겠다는 모양새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에 사는 16살 이상 성인은 모두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된 첫날. Folks, I have good news. Everybody is eligible as of today to get the vaccine. We have enough of it. 미국 인구 전체의 40%, 16살 이상 성인 인구의 50%가 한 차례 이상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집단 면역이 가능한 약 80% 접종까지 속도를 내기 위해 연일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It is never been easier. If you're over 16, you're very likely to be very close to a vaccination location with an appointment near you. 동시에 자국민의 해외여행에 빗장을 걸어 잠궜습니다. 미 국무부는 전 세계 국가들의 80%, 약 160개 나라가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 질병관리본부 CDC가 평가한 각국의 코로나19 정보를 반영해 등급을 재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국무부 기준 여행 금지국은 북한 등 34개국이지만 CDC의 코로나19 기준으로 보면 유럽을 포함해 141개국이 최고 경보인 4단계,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해 35개국이 알 수 없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무부와 CDC 기준 둘 다 여행 권고 2단계입니다. 이 같은 미 국무부의 여행 금지 국가 확대는 해외여행으로 인해 미국이 쌓아놓은 백신의 공든탑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선제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네, 여당이 부동산 정책을 조정하는 걸로 볼 수 있는 방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이 4.7 재보궐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 대출 규제를 풀고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입니다. 이 여당 내의 논의는 아주 초기 단계인데 현재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집중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에 매겼던 세금이 종부세다. 또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12억 원 초과로 높이자. 이 종부세 부담 덜도록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줄이자. 이 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은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이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직결되는 문제라 여당 지도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럼 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또 문제는 없는 건지 노태영 기자가 짚어봅니다.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종부세는 2009년 현재의 기준으로 정비됐습니다. 1세대 1주택당 9억 원이란 기준이 만들어진 것도 이때입니다. 민주당이 종부세 완화를 꺼내며 든 이유는 과거의 9억 원 기준이 현실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10년, 11년 전에 설정된 거라 제가 보건대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짚어보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2009년 당시 종부세 적용 대상 가구는 0.6%,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에도 종부세 적용 대상은 0.7%였다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요인이 겹치면서 올해는 대상이 전체의 3.7%까지 늘었습니다. 5년 만에 6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집값 급등으로 조세 저항이 커지니 결국 기준을 바꿔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일부 여당 의원들 판단입니다. 최근 3년간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와 맞물린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종부세, 재산세 상승은 가계 소득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 완화가 부동산 안정에 역효과일 수 있고 K자 경기 회복처럼 부동산 불평등이 커질 수 있는 점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상층만 핀셋 과세하기 때문에 이 소수의 사람들이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고 이 반발하는 소수의 의견들이 마치 정말 전체 다수의 국민의 의견인 것처럼 세금 폭탄이다라고.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현재 나온 방안들은 개별 의원들의 입장일 뿐이라며 앞으로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모든 안을 폭넓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네, 오늘 제보 역시 부동산 얘기입니다. 강원도의 한 오피스텔 공사가 중단되면서 계약자들이 중도금을 100억 원 넘게 날릴 위기에 몰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또 제도에 허점은 없는지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헐거벗은 건물 위로 드러난 녹슨 철근들. 폐기물이 여기저기 방치돼 있고 지하엔 빗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2년 넘게 공사가 중단 중인 강릉의 오피스텔입니다. 이 레미콘 타설만 하게 되면 이제 1층은 끝나는 거죠. 끝나는데 지금 레미콘 타설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안에 거푸집도 손상이 많이 갔고요. 2017년 대명 토건은 이자 없이 중도금을 빌려주겠다며 전국에서 계약자를 모집했습니다. 분양대금은 신탁사에서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신탁사가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분명히 그 분양사들이 이야기를 했고 월세 50만 원 정도는 그러니까 뭐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대부분 받으셨죠. 선분양률 75%, 180여 명의 계약자가 중도금 123억 원을 냈습니다. 이곳 강릉시 유천동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새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줄줄이 들어섰는데요. 외지인들의 투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명토건은 공사 2년 만에 자금이 부족하다며 공사를 포기했습니다. 대표가 다른 사업장에서의 돈 문제로 구속돼 피해자들은 따질 곳도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분양대금을 관리한 교보자산신탁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자금 거래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보자산신탁은 KBS에 자금 관리의 주 목적은 분양대금의 유용과 압류를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라며 법원 결정에 따라 자료 공개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수분양자들을 보호해야 될 신탁사가 오히려 사기 업체인 시행사, 시공사를 보호하는 격이 됐습니다. 2년 전 전국에서 5천 가구의 오피스텔을 짓던 건설사가 공사를 멈추는 등 관련 피해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허술합니다.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보증 가입이 의무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설사 선택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공사가 중단돼도 신탁사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기존 피해자들까지 구제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 국회의원의 학위 논문 검증 보도 이어갑니다. 이 논문 지도교수에게 연구 용역을 주거나 지도교수와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학위를 딴 사례들입니다. 먼저 무소속 박덕흠 의원입니다. 이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표절이 의심되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땄습니다. 이 박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은 당시 논문 지도교수에게 수천만 원 규모의 연구 용역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2년부터 내리 3선을 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일한 박덕흠 의원. 국회 입성 3년 전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을 하면서 한양대에서 토목공학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1년 정도는 제가 보니까 공기를 앞당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모른다고요? 저는 국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건설 재료의 특성을 연구한 박 의원의 논문입니다. 이론적 배경 부분이 같은 대학원에서 한두 해 먼저 나온 석사 논문들과
소제목, 문장, 각종 표까지 20여 쪽에 걸쳐 똑같습니다. 박 의원 논문의 핵심인 시험 결과의 설명 부분에서도 동일한 문장이 여러 개입니다. KBS 의뢰로 표절 여부를 검증한 연구윤리 전문가는 명백한 표절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의원의 지도교수는 한국집안환경공학회의 이사와 학회장을 지낸 원로학자입니다. 박 의원 측은 이 학회에 5천만 원짜리 연구 용역을 의뢰했는데 연구 수행자는 지도교수였습니다. 시점은 2006년 박 의원이 박사과정 중일 때입니다. 용역을 의뢰한 곳은 A건설업체로 해당 회사의 등기부를 확인하니 박 의원이 대표를 맡았던 가족 회사입니다. 박 의원은 같은 해 논문 지도교수가 소장으로 있던 한양대 부설연구소에 장학금도 기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의원 지도교수는 연구 용역은 해당 회사가 필요해서 맡긴 것이고 논문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비슷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위 논문에 제일 중요한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직전까지는 가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KBS는 논문의 표절 의심 부분에 대한 박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박 의원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또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정부 부처 차관 또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이 석사 논문을 분석했더니 출처를 제대로 안 밝혀서 표절 가능성이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 김 의원은 자신의 지도 교수가 인용 표시를 대신해 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최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2년 초까지 국토부 차관으로 일하다 그해 총선에서 당선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김 의원은 공천을 앞둔 2012년 2월 광운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당시 김 의원이 쓴 논문을 살펴봤습니다. 다른 대학 김모 씨의 2년 전 박사 학위 논문과 상당 부분이 겹칩니다. 한두 곳이 아니지만 모두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문헌에 해당 논문 이름을 적어놓긴 했는데 저자의 대학명을 잘못 썼습니다. 표절 프로그램 검사 결과는 표절률 34%. 표절 여부를 검토한 연구윤리 전문가는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적절한 출처 표기 없이 활용했다라면서 전형적인 표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KBS 질의에 자신이 직접 논문을 쓴 건 맞는데 인용 표시 등은 지도 교수가 대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의견을 이제 내가 논문에 쓴 거고 그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그 형식은 우리 이제 그 당시 교수님한테 좀 고쳐달라. 내가 이걸 잘 모른다. 석사 학위를 딴 뒤 박사 과정에서는 학술 논문을 썼는데 인용 표시 등을 또 지도 교수에게 일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이라면 특별 대우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도 교수의 책임은 감독에 대한 책임이죠. 김 의원이 졸업한 대학원 홍보 자료입니다. 최고의 인적 네트워크, 국회의원이 학교 동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김 의원의 논문 지도 교수 등은 2015년 건설법무학회라는 학회를 만들었습니다. 학회 초대회장을 맡은 사람은 당시 박사과정에 있던 학교 동문 김 의원이었습니다. 학회는 이후 국토부에 정식으로 설립 신청을 냈는데 국토부 승인 당시 학교 동문인 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도 뭐 안 되는데 하느냐, 적절하지 않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래도 뭐 하는 게 좋겠다. 김 의원의 지도 교수는 논문 표절과 특혜 제공 여부를 묻는 KBS의 여러 차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논문 표절 여부를 물었지만 광운대 측은 김 의원의 석사학위 논문은 당시 내규상 졸업 필수 요건이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또다시 기준치를 웃도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이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지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일본 국민의 입장은 찬성 쪽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지난 1일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입니다. 일본 정부 기준치의 2.7배, 후쿠시마현 자체 기준의 5.4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불과 2달 전 인근 해역에서 잡힌 우럭에서도 정부 허용 한도를 5배 넘긴 세슘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가뜩이나 먹거리 안전성 우려가 고조된 상황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는 피해를 더 키울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今でもね、福島の魚介類は自由に出荷できてない。でこれ流されればね、もう全然福島の漁業はおしまい. 한일 양국에서 연일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방류 준비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어민 피해 보상을 위한 상담 창구를 설치했고 원자력 규제위원회도 오염수 처분 계획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본 내 여론도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응답자의 54%는 해양 방류를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말 과반이었던 반대 여론이 일본 정부 방침이 정해진 뒤 찬성으로 돌아선 겁니다.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시위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韓国政府および現地警察当局に対し、座り込みデモの撤去を要請する適切な対応を要請しているところであり、 이에 우리 외교부는 경비 강화 등 필요한 조치는 이미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일본 정부는 정화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염수 정화 장치 일부가 성능 검사도 받지 않은 채 가동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화됐다는 물에서도 법정 허용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이어서 정다원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일본 참의원 회의, 한 의원이 오염수 정화 장치 알프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本格運転前の使用前検査すらまだ終わっていないんではありませんか。汚染水をいかに処理浄化をして貯留するかというのは非常に急がれました。そういった意味で、使用前検査等々の手続きというのは飛ばしている部分があると思います。 알프스 장비 일부가 사용 전 검사, 즉 허가도 없이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토한 겁니다. 그럼 정화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지난해 말 도쿄전력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알프스가 걸러낸 오염수에서 아이오딘 129, 루테늄 106, 스트론튬 90 등이 법적 허용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모두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정화되지 않는 오염수가 전체의 70%가 넘습니다. 고장이 난 적도 있다고 그래요. 알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적도 제법 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국내 전문가들은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염수 전수조사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먼저라는 겁니다. 일본의 해양 방출 세부 계획이 마련되는 경우 지체 없이 방사능 방출 농도, 배출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일본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는 방사능 물질 신속 검사법과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위가 지난 2019년 발표했는데요. 당시 진상조사위에 몸담았던 변호사가 조사 과정에 부실과 왜곡이 적지 않았다며 관련 기록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을 재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조사단과 위원회가 조사해서 확인한 바 5가지 의혹이 문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가 검찰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었는지. 실제 조사를 담당한 진상조사단에 몸담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SNS 등을 통해 당시 조사 과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이들이 부실한 조사를 근거로 결과를 왜곡했다는 겁니다. 신뢰하기 어려운 윤중천 씨 진술을 근거로 재수사를 의뢰했다. 조사를 주로 진행한 담당자 의견과 근거를 무시한 채 보고서를 왜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핵심 조사 대상인 윤중천, 박관천 두 사람 면담 보고서 등 관련 조사 문건 1000여 쪽을 언론 2곳에 공개했습니다. 실제로 진상조사단 보고서 등을 근거로 일부 언론이 오보를 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윤중천 씨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작성했던 이규원 검사 측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할 동기가 없었고 조사 내용 일부는 녹취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활동은 최근 검찰 수사 대상에도 올라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 청와대 관계자 등이 정치적 이유로 불법적으로 개입해 결과를 부풀렸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해당 검찰 수사가 자신이 공개한 보고서로 정당성을 갖게 됐지만 정치적 논란을 유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네, 앞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잘 사는 문제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한 평범한 가족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장애를 가진 이민호 황경애 부부와 7살 딸 보미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7년차 보미 아빠 엄마 7년차 아빠 이민호입니다. 엄마 황경애입니다. 그리고 우리 딸 이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겨울에 지하철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할아버지께서 오셔서 10,000원을 저희 가족을 주셨어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쌍하다고 다시 돌려드렸는데 끝까지 따라와서 저에게 10,000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무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장애인이 아기 낳아서 어떻게 키우려고 아기 낳았나, 아기 지우지 이런 소리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저는 이쁜 딸을 낳아서 예쁘게 키우고 싶은데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키우나요? 저당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기사 아저씨께서 장애인들이 어디 자고 다니냐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애기 앞에서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심도 느끼고. 사회적 차별과 편견 때문에 보미가 나중에 우리를 부끄러워할까 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가족입니다. 네,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국회의원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 비판이 쏟아지고 인권위에서 시정 권고도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되풀이되곤 합니다. 이 장애인 단체들이 이런 국회의원들 상대로 처음 소송을 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 상황을 비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드러냈습니다. 선천적인 장애인은 그 의지가 좀 약해 돼요.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 정치권에선 주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할 때 장애에 빗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절름발이 총리이고 후유증이 엄청난 것이죠. 거짓말을 앞세우는 외눈박이 공세, 저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가 2019년 11월 국회에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조사해보니 인권위가 주의를 촉구한 뒤에도 방송과 논평, SNS 등에서 최소 12번의 장애 비하 표현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장애인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장애 비하 발언을 했던 국회의원 중 현직 6명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런 말은 정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이건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구나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 비하 발언을 한 의원들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했고 국회의장에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국회가 모욕 발언 금지 규정을 신설하도록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장애 비하 발언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낸 건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네, 요즘 TV를 보면 수어 통역이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나 예능 같은 프로그램에선 아직 수어를 기대하기 어렵죠. 앞으로는 더 쉽게 인공지능을 활용한 아바타 수어 통역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미안한데 난 진짜 시어머니 안 계시고 시아버님 드라마 속 인물의 말투와 웃음소리, 자막만으론 느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TV 뉴스 등에서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만 일부일 뿐. 아예 모바일 영상에선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지하철에서 다니면서 핸드폰으로도 보지요, 많은 영상들을. 예. 그때 유튜브를 볼 때 직접 자막을 막 쳐서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자막을 제공하지 않고
방송에서 나오는 말을 곧바로 아바타가 수어로 통역해줍니다. 말들을 모아둔 데이터베이스를 AI가 학습해 수어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 기술이 실용화되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영상이든 아바타를 불러내 수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막 자동 변환 기술도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입력하는 대신 인공지능이 음성을 인식해 자동으로 자막을 띄우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시청하는 인터넷 영상에서도 쉽게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장애인분들께서 그로 인한 고통이나 불편함을 좀 덜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이 기술 개발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을 활용해 장애인의 시청권을 넓히는 기술은 과기부와 방통위, KBS 등이 함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수어 통역 아바타와 자막 자동 변환 서비스를 실제 방송에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공개 사과했습니다. 앞으로 성 비위가 적발되면 즉각 퇴출시키겠다고도 했는데요. 피해자와 지원단체는 오 시장의 사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임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공개 사과했습니다. 지난해 7월 사건이 공개된 이후 시정 책임자가 공개석상에서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난 1년여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낸 피해자와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시의 대처가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차리고 서울시 기관장으로 장례가 치러지면서 피해자가 엄청난 위력 앞에서 절망했을 것이라며 기관장 책임자를 인사조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직을 앞둔 피해자에겐 최대한 배려하겠다면서 재조사 요청도 수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진실과 거짓을 밝혀주시되 그 재조사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한 인사조치는 최소화해달라 하는 부탁도 아울러 받았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지원단체는 상식적인 일이 이뤄지기까지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서도 공식 사과에 환영했습니다. 피해자는 입장문을 통해 무엇이 잘못이었는가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의 진정한 사과에 눈물이 났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유사한 피해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외부 전문가로 특별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2차 가해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비위가 적발되면 즉각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즉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재조사에 착수하더라도 수사권이 없고 관련 직원 상당수가 이미 퇴직한 상황이어서 기존 수사기관보다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최근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옷가게에서 직원의 뺨을 때려 무리를 빚고 있는데요. 폭행을 당한 직원의 가족이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대사 부인은 입원 중이라며 사과는커녕 경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 한 여성이 직원을 거칠게 밀치며 손가락질을 하더니 뺨을 때립니다. 직원을 때린 사람은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A씨. A씨는 옷을 구경한 뒤 나갔는데 입고 있던 옷이 매장에서 파는 제품과 같았습니다. 놀란 직원이 따라갔고 A씨 본인 옷인 걸 확인한 뒤 사과했지만 A씨가 따라와서 폭행한 겁니다. 뺨을 맞은 직원은 볼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폭행당한 직원은 분노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직원 가족도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이런 일을 더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고 경찰이 지난주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처벌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외교관 가족은 주재국의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고 아직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사님이 되시겠죠. 이분을 우리 정부 외교부로 불러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다음에 유감의 표시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수. 비난 여론이 커지자 벨기에 대사관 측은 뒤늦게
A씨가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경찰 조사에 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것은 두 나라가 공유하는 본질적인 가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지난 주말 전국에서 시행됐는데요. 부산에선 이미 지난해 5월 이 정책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시행한 지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부산의 한 도로. 과속 차량이 도로를 통제하던 작업자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작업자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과속으로 인한 이런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부산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도심도로 제한 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줄였습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1년.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부산 지역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11,200여 건. 정책 시행 전 5년간의 한 해 평균보다 400건가량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사망자 수입니다. 사망자 수가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151명에 이르던 사망자가 97명까지 급감한 겁니다. 보행자 사망사고 건수도 74명에서 36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정책 시행 초기, 운전자들은 통행속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했지만 실제 도심도로 통행속도는 시속 28.2km에서 27.4km로 다소 줄었을 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실제 시행을 해보니 시행 전에 비해서 차량 속도가 정체가 더 늘어난다든지 또는 가속 단속이 많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긍정적인 반응도 많았습니다. 조금 익숙해지는데 빨간 도로에는 무조건 30km 달리죠. 하도 사고는 좀 줄였죠. 경찰청은 부산의 그간 성과와 함께 현재 전국 시행 상황 등을 자세히 분석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적으로 이른 시일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개발한 드론이 화성 하늘을 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표면에서 불과 3m 높이를 날았는데 지구로 치면 3만 미터를 날아오른 것과 마찬가지라는데요. 이번 화성 비행이 갖는 의미를 오규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화성 지표면에서 작은 드론이 수직으로 떠오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화성 탐사 드론 인제뉴어티가 화성 하늘을 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Altimeter data confirms that Ingenuity has performed its first flight of a powered aircraft to another planet. 인제뉴어티는 너비 1.2m에 무게는 1.8kg, 비행 시간은 39초입니다. 떠오른 높이는 3m. 언뜻 쉬워 보이지만 지구로 치면 3만 미터까지 올라갈 만큼의 동력이 필요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습니다. 화성의 대기 밀도가 지구의 1%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프로펠러를 회전시켜 공기가 땅을 밀어내는 힘, 즉 양력으로 이륙해야 하는데 화성엔 공기가 희박하다 보니 이 양력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제뉴어티는 탄소 섬유 재질의 프로펠러 2개를 음속에 가까운 분당 2,500회 회전시켜 이륙에 필요한 양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반 헬기보다 5배가량 빠른 속도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공기 밀도를 가지고 있다. 그럼 공기 밀도가 아주 희박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하면은 비행하는데 그 양력을 얻는 그런 대기의 밀도도 대단히 낮기 때문에 똑같이 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작은 물체를 가지고 그런 양력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역사적인 첫 비행은 지난 2월 화성에 도착한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동안 갈 수 없었던 험난한 지형까지 탐사할 수 있게 돼 우주 개척사에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인제뉴어티는 앞으로 고도와 거리를 차츰 늘려 4차례 더 화성 비행에 나섭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